후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지내신 바 있는 송영훈 변호사, 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예, 국민의힘의 경기 고양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종혁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낙선했죠. 그렇죠. 낙선했는데 이번 주에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있었던 총선 패배 원인 분석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아주 가치 있는 고언들을 많이 쏟아내셨습니다. 하나같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5.4% 차이인데 소선거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용산의 경제수석이 됐든 우리 경제 관료들이 됐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우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따끔한 자성도 하셨고, 또 경로해야 될 건 국민인데 대통령의 경로 그런 단어를 흘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예. 이런 쓴소리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파괴가 있으면 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괴의 과정에서 퇴장하는 인물도 있지만 재건의 과정에서 부상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지만 이렇게 원인을 자체적으로 올바르게 진단을 하고 또 고언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말씀들로부터 어떤 재건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김종혁 위원장을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낙선자들이 모여가지고 원외 대표도 뽑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맞아요? 광주에 지금 1박 2일로 워크숍을 간다고 하고요. 거기 5.18에 맞춰서 가신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거기 가는 분들은 한 50여 명 되고 지금 160명의 그 원외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예. 거기에서 이 김종혁 위원장과 오신환 전 의원, 손범규 위원장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공동으로 임시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본격적으로 뽑아서 원외 대표 뽑겠대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게 사실 당선인 총회랑 대단히 대비되는 광경으로 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당선인 총회는 뭐 여러 차례 열리기도 했지만 첫 번째는 덕담 나누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뭐 격려할 수 있죠, 축하하고, 그리고 한 언론에 따르면 이제 셀카 찍으면서 시간을 다 보냈다라고 하는데, 낙선인들은 다 너무나 기류가 달랐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우리가 왜 선거 슬로건을 이렇게 잘못 잡았는지, 그리고 이 직접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했다라는 취지인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여러 이제 반응들을 보면 유권자들 반응 중에는 그러면 왜 선거 국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류가 좀 다른 게 한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내는 원내보다 당연하게도 스피커가 좀 적을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이 어떻게까지 원내 그리고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죠. 당장 전당대회 룰부터 바꾸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전 워낙에 이제 제일 처음 이루어지는 영수회담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요. 네. 이재명 대표를 한번 꼽아봤는데 계속해서 실무회담이 교착 상태 가고 의제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의제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겠다. 열어놓고 대통령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빨리 만나 뵙겠다. 이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실리적으로는 당연히 민생이 너무나 급하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또 지연되고 철회되면 여권에도, 특히 대통령실에도 부담이 되겠지만 민주당한테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좀 돌파한 측면이 있고, 오늘 한겨레 기사 제목을 봤더니 의제 삿바 싸움 접은 이 대표, 모든 의제 떠하는 윤 대통령, 이렇게 대비되는 제목을 달았던데, 아무래도 반사적으로 의제가 열려 있다 보면 어떤 이야기도 사실 예. 던질 수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좀 부담이 늘어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력을 좀 발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회담 얘기는 좀 이따 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 금주에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예,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왜요?
사선에 경륜이 있는 중진이시죠. 이번 당선까지 포함해서 사선인데 그 원래는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문까지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9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원존에서 유튜브를 찍다가 거기 박찬대 의원을 불러 앉혔잖아요. 그러면서 박찬대 의원을 두고 주인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서영교 의원 22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서영교, 김성환, 김민석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까지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박찬대 의원을 추대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당내에서 건강한 당내 민주주의, 경쟁이 실종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예. 특히나 이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의 중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명심을 시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진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출마 포기한 김성환, 김민석, 박주민 가운데 김민석 의원도 이번에 사선됐는데 왜 유독 서영교 의원만 딱 먼저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그래요? 한마디 하셔야죠, 장윤희 변호사. 네, 저는 많은 원내대표 후보군이 나왔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전 국회에서 정세균 당시 원내대표 후보가 단독 출마를 해서 사실상 추대된 전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2005년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벌써 이게, 20년 전입니다. 예, 상당히 오래전이고 원내대표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거의 경선으로 이루어졌던 게 좀 굳어진 관행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사실 출사표를 던지려고 했던 의원들이 좀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3, 4선 그러니까 원내대표 군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상당히 수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하에서 사실상 한 명만 출마를 했다는 거. 이게 다소 이제 당내 민주주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겸허히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원내대표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근데 좀 근본적으로 그 생각해보고 뜯어고쳐야 할 대목이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원내대표를 1년씩 해요. 네.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 꼭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꼭 1년씩밖에 안 합니까? 사실 1년이라는 시기는 상당히 좀 짧고 너무 짧죠. 원내 협상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맞추는데 그게 그냥 딱 단절되고 왜냐하면 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미국의 여야 원내대표는 몇십 년씩 하잖아요. 네. 또 상임위원장 자리도 왜 꼭 2년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어떤 경우는 2년을 또 쪼개서 1년씩 네. 하기도 해요. 이거 한번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 장유미 변호사. 저는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좀 꼽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MBC 단독 보도로 국방부가 경찰에 이미 이첩된 해병대에서 넘긴 수사 기록을 반환해달라라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국방부에서 그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자와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인 이시원 씨가 같이 통화를 한 내역이 공수처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는 예. 거예요.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그냥 순리대로 가지 못하니까 특검 요구도 상당히 이제 그 국민들 여론의 힘을 받는 거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인사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실의 어떤 압력 이런 부분으로까지 수사가 전개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중심 인물이라서 꼽아봤습니다. 그렇죠. 네. 한마디 하실래요? 뭐 특검에 관해서는요.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사안이면 그 물음표를 떼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의나 성역을 두지 말고 방법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다만 이제 이 최상병 사안은 민주당이 9월 5일에 고발했잖아요. 작년에. 그러고서 9월 7일에 이틀 만에 바로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 패스트트랙에 또 올려요. 그러면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을 여기서 해주세요.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좀 지적할 점이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4부에서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으면 그 결과를 보기도 전에 특검부터 바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조금 고민해 볼 대목이 있다 정도의 말씀을 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압수물을 포렌식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서야 소환 조사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의미에서 송영무 변호사의 아니 공수처에 고발해놓고 공수처가 수사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특검 처리하자 이게 뭐냐 여기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이게 그 전과는 좀 사정이 변경된 것 같은 게 이제 최상명의 사망과 관련해서 뭔가 어디선까지 처벌이 필요하고 수사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넘어서 지금은 그러면 왜 국방부 장관이 사인한 부분까지 결재까지 이 부분이 번복되고 수사 브리핑도 사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냥 하루 만에 안 하게 됐거든요. 이 부분이 해병대에서 다 수사를 한 부분을 경찰로 이첩되기 바로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드러났던 여러 사실관계들, 대통령실의 안보 라인의 어떤 그 관여 그리고 이런 공직기관 비서관의 전화 통화 이런 부분이 지금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께서 3개월 공수처장 공석으로 두셨습니다. 2명 후보군 압축됐을 때 2달 동안 임명하지 않았어요. 지금 영수회담 바로 직전에 임명했지만 지금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대적인 그 숫자와 검사수, 공수처 검사수와 관련한 아주 안팎의 로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치인에게. 왜냐하면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검찰이 위협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였겠죠. 그래서 검사수가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고 수사력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보완책으로 특검 밖에는 지금 대안이 유일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것은 팩트체크 차원에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최상병 사건은 지금 공수처 수사 4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4부는 검사 현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이 2개가 있거든요. 나중에 발의한 게 더 최신의 의견이겠죠. 3월 12일에 발의한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은요. 파견검사 인원이 몇 명이 하면 5명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간이 기본 60일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특별검사는 보통 스스로 자기 손으로 수사 다 안 합니다. 파견검사나 특검보가 수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에서 파견검사 인원을 5명으로 잡아놓고 있으면 이 사건은 5명이면은 검사가 수사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봐도 최상병 사안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 아니고 검사 3명이 수사하면은 충분히 다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저는 그 정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또 이 관련해서는 그 박 대령이 항명죄로 이미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또 어떤 판결이 나눠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해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전국의 변수로 계속해서 이 해병대 사건은 남아있을 것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금주했던 인물, 진인물까지 정리해봤고 원래 지난주 우리 토요일 날 얘기할 때만 해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이미 이제 금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뭐 사전 접촉 좀 몇 번 하다가 아유 그냥 일단 만나자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에 만나는 걸로 일단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배석자도 3명씩 있는데 1시간 예정했다는 건 좀 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뭐 제가 거의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게 최소한 2시간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시간 넘겨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다라고 나올 건데 어떤 얘기들이 오갈 거라고들 보시는지 뭐 어떤 합의가 나온다면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대단히 오래 준비했던 정치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 합의를 어쨌든 1-2시간 내지는 2-3시간 만남 이후에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제를 미리 당연하지만 세팅을 하고 조율도 상당히 근접하게까지 입장 조율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교적 추상적인 차원에서라도 합의든 뭐든 방향성의 일치든 이제 국민들께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건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준비는 못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견이 과연 조율될 수 있을 것인가. 합의는 어려울 거다. 합의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긴밀하게 구체성을 띠고는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냥 추상적 생각이. 합의 이런 거. 예, 근데 그것도 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에서 최소 합의의 원칙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영수회담은 대화의 완성이 아니고 대화 복원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 하나라도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그래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이런 거는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대화의 기술,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면 합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부담이 적은 것들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총리 인선. 왜냐면은 극구 반대해서 부결시켜봤자 야당이 힘자랑한다는 프레임에 걸릴 거거든요. 총리 인선하고 그다음에 의료개혁 문제는 의대 증원 자체는
광범위하게 국민들께서 찬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총론적으로 이것은 초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거예요. 예. 그렇게 두 가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이 정도는 받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저는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입니다. 25만 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뭐 선별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아니라 뭐 한 60% 70%. 뭐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정 파트너로 인정받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이 정례화되기를 원할 겁니다. 예. 즉 이제 상설협의체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혹은 한 가지씩이라도 맞교환을 해서 합의를 할 수 있으면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설령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만나서 2시간 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시간, 4시간씩 대화를 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저는 대화 복원의 시작으로서 또 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대화 관련해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 3명씩 배석자가 참석해서 차담회를 하는데 네. 이 얘기를 나누다가 필요하면 단둘이 단독 회동도 있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 겁니까? 만약에 회담 도중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요. 그래서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영수회담에서 그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대화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겠죠. 모두 발언 양분 두 분이 한마디씩 하시는 건 공개하지만 그 후부터는 비공개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비공개로 바꿨는데 비서실장이나 뭐 정무수석조차도 빼고 딱 둘이만 마주 앉아야 할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수 지지층들은 만남 자체에도 상당히 거부감을 싫어하죠. 드러내는데 비공개가 오히려 이제 대통령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또 이슈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을 때 가장 큰 원인으로 내세운 게 수사받고 있지 않냐.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얘기죠. 재판받고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비공개로 하면 또 여러 억측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그렇게까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한간에 아무리 많은 대화가 잘 국민들이 영수회담 하면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만은 빼줘 뭐 네.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막 하는데 게다가 이제 회담 관련해서 전해지는 소식이 4대4 아니 4대4는 아니죠. 아무튼 배석자 3명씩 있는데 네. 논의하다 보면 단둘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점점 더 국민들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거래는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래 대상이 아니죠. 이 재판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재판에 넘어간 이재명 대표권을 대통령이 무슨 수로 거래를 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사법 시스템이 워낙 낯설다 보니까 뭔가 이런 그림자, 뭐가 보이지 않는 있겠지. 손 이런 인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고 이런 정성 평가를 한 무슨 보고서 같은 거 봐도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한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영수회담이 이렇게 성사가 된 마당에 이재명 대표께 그래도 좋은 말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라도 그런 말씀을 설마 영수회담에서 하실 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요. 네.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네,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또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얘기를 꺼낼까요? 그건 본인이. 꺼내지 않겠죠. 아마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꺼내지 않는 게 맞다라는 또 목소리도 그죠? 나오니까요. 예. 아니, 제가 이제 두 분한테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한 거예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영수회담 하면 다 지금 그 얘기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으시죠. 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우리 영수회담이 그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닐 거고요. 뭐 모르죠. 뭐 전혀 예상치 못하는 양측이 갖고 있는 정말 이 고급 정보가 있으면 딸이 따로 단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건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불가한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대화 도중에 두 분이 따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인사에 관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그렇습니다. 이름, 뭐 구체적인 이름 이런 그렇습니다. 거. 왜냐하면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를 얘기할 때는 배석자가 여럿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가 되는 얘기 또는 와전되는 얘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대화 도중에 배석자를 물리고 1대1로 얘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훈 변호사는 마치 영수회담 실무팀 준비해 본 사람 같이 아까 이거 정도는 서로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것도 그렇고
우리 송영훈 변호사 얘기한 대로만 돼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성과가 꽤 있겠죠. 그런데 그죠? 너무 어렵게 마련된 자리고 실무회담도 난항을 겪었다 보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클 것인가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봅시다. 그 총리 인선, 그다음 의료개혁 협조한다, 25만 원 지원금 어떤 선에서 타협한다, 이 영수회담 정례화한다. 내지는 뭐 영수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야 협의체를 정리한다. 뭐 이런 정도 합의가 나올지 우리 송 변호사가 써준 거예요. 나올지 한번 지켜봅시다. 1시 34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공인예식.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좋아서 전반적인 도로 이동량 지난주보다 늘었고요. 도심에선 집회로 인한 통제 구간도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내 동화 면세점 앞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어서 세종대로 서울역 방향 동화 면세점에서 서울시 의회까지 전면 통제 후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누어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태원로 북한남 방향 한강진역 2번 출구 앞 하위 2개 차로도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집회 준비로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요. 분당수로 청담대교 쪽 수서 2차로에선 고장난 차를,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차량 정리 중이라 각각 뒤로 많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오산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 처리 여파 뒤로 크게 봤고요. 반대 부산 쪽 수원과 남사, 안성, 다시 천안에서 옥산 쪽 정체만 38km 구간에 달합니다. 이 밖에 사고 남북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창원 1터널 1차로와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 한림 3터널 2차로의 사고로 각각 1km 구간씩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먼저 산불 예방 주의사항부터 전해드립니다. 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또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고 화목 보일러 재는 안전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고요. 정관용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예,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취임 일성으로 대통령실 비서는 정치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그 강력한 경고를 날렸는데요. 예. 금주의 핫한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 관해서 대통령실 공식 라인에서 검토되지 않은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인사 방향에 대한 억측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첫 마디로 좀 정리를 하고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한 일이고 지금 대통령실이 그 어떤 기강을 회복하고 또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에서의 주도권 이런 걸 회복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걸로 보여요. 참모들의 입단속. 예.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되게 싫어하는 얘기예요, 이게. 대통령실 비서가 누구라도 만나서 한마디라도 들어야 되는데 다 입다주면 어떡합니까, 이거 참. 자,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저는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낙선인 대회 이제 짚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김재섭 당선인이 내가 어떻게 당선된 줄 아느냐, 서울에서 내가 당에서 하라는 거 반대로만 한다. 맞아요. 이 얘기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꽂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은 이미 너무 화제가 될 대로 됐고, 그렇다면 지금 김재섭 당선인이 이른바 급부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비대위원장으로도 적임자다. 서울 수도권의 당선인이 워낙에 좀
부족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성을 띠기도 하고 좀 정치적으로 또 많은 요청이 있는데 이런 스탠스와 정치적인 견해를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가 사실 관건인 것 같아요. 이미 국민의힘은 거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3분의 2 정도 되는 의원분들은 영남권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이시고 그러니까 당장 서울 수도권과 기류가 다르고 아니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왜 이렇게 헤아리지 못했냐라는 아우성에 아니 우리 영남이 뭘 잘못했냐 우리한테 개헌저지선 만들어주신 분들에 대해 폄훼하지 말아라고 이런 갈등 구조가 펼쳐지는 와중에 김재섭 당선인이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분이 당에서 입지를 다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김재섭 당선인의 미래를 나의 전철을 밟을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관심 포인트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더 금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공통 질문에서 두 분 다 언급을 안 하셔서 제가 얘기를 꺼내는 게 대통령이 밥 먹자고 했는데 건강 때문에 못 네. 가겠습니다라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아무도 안 꺼내시네요. 네. 네? 고민은 했습니다. 뜬 인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건으로 떴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 전 떴다 졌다를 떠나서 하여튼 건강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가 한마디 곱힐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일단은요 대통령께서도 그 뭐 비서실장이나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기보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 직접 연락을 해서 밥 먹자 들어와라 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위원장이 야당을 위해서 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당의 총선을 위해서 분골쇄신해서 거의 소진되다시피 했는데 직접 연락을 해서 직접 대면을 하고 식사를 하고 하면서 두 분 사이에 뭔가 풀어야 될 게 있으면 풀고 그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미 둘 사이가 완전히 갈라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20년 된 인연인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사이에 많은 언론 보도가 최측근 아니야. 진짜 최측근은 누구야? 이런 보도까지 막 나오던데요. 보니까.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관심거리다 보니까 예. 좀 증폭이 되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요. 그 누구를 통해서든 어쨌든 22일에 그 오찬 제의를 받은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그게 연락은 이제 19일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게 맞죠. 그게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정말 건강적으로 소진돼 있으면요. 그걸 보여드려야 돼요. 대통령께도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도. 그 일본에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요. 그 에다노 유키오 일본 민주당 관방장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로 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그분이 109시간이 넘게 잠을 1시간도 안 잤어요. 언론에 계속 수시로 브리핑을 하면서 잠을 못 자가지고 코행하고 수척해진 게 다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그 큰 재난을 겪고도 관방장관을 아무도 비난을 못했어요. 오히려 트위터에 에다노 빨리 자라 이런 얘기가 넘쳐났거든요. 예. 한동훈 위원장도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소진됐다면 그걸 보여줬어야죠. 저는 그게 맞았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과 거리가 이미 멀어졌고 그건 기정사실이고 앞으로도 더 벌리려고 하는 게 지금의 이 단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오찬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 보도를 보면 3일 전에 비대위원들과는 서울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도 뭐 건강 상태가 썩 좋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 3일 만에 급격히 참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의 어떤 변동이 있었을까 좀 물음표가 쳐지고 왜냐하면 거절 의사를 밝히고 바로 다음 날은 총선 때도 하지 않았던 트위터를 합니다. 그러니까 SNS에 글을 올려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라고도 보이는 배신이란 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걸 배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용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큰 틀에서는 그 글 자체는 홍준표 시장이 본인을 향해서 너무나 직격탄을 날리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이자 좀 본인 방어를 하는 성격이 있었지만 내용 자체는 잘못을 바로잡았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누구의 잘못일 것인가? 이건 홍준표 시장의 잘못을 지칭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잘못이죠. 대통령의 잘못인 거죠. 그렇다면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점으로 봤을 때 선으로 이어붙이면 아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는 자기가 계속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이 와중에 정치 행보를 하는 거고 모든 게 이제 대권 로드맵 중에 하나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아 이분은 대통령과의 거리를 더 두기로 마음을 어쨌든 결심을 했구나. 그러면서 또 상대적으로 차기 대통령의 뭐 우군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이 또
뭐 화두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제 쓴소리를 좀 하면요. 예. 혹시 이제 차별화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차기 주자는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긴 합니다. 예, 예. 그런데요. 그 차별화는 밥을 먹고 안 먹고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나 노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당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원안고수를 가지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차별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걸로 하는 거고요. 오히려 반면에 성공하지 못한 차별화 사례가 그 97년에 이회창 후보가 그 후보이던 시절에 대구에서 YS 인형 화형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차별화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좀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언론에서 화제가 되기보다는 두 분 다 이건 좀 빨리 만나셔서 상황을 정리를 하시고 다른 것에 더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보도가 되니까 뭐 심상치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선거 끝나고 뭐 졌더라도 이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지도부하고 만나고 하는 건 뭐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니까 그냥 그런 건 의례적으로 지나가겠거니 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것조차 안 돼?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상 기류를 점쳐서 보도들이 나오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들 당분간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쉴 거라고 했지만 뭐야 이러면 전당대회 바로 나오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까지도 이제 해석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전당대회 바로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쉬는 것도 투자라는 격언이 있듯이 쉬는 것도 정치다. 그리고 서태지나 나훈아 이런 분들이 본인의 인기와 위상을 유지한 배경에는 방송 활동을 내내 했던 것이 아니고 예. 적당한 시점에 활동하고 들어가거나 나훈아 씨처럼 콘서트만 하고 방송에는 쉽사리 나오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야구로 치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9회까지 공을 한 150개 던졌어요. 직전 경기에서. 그러면은 적어도 다음 경기에 바로 등판은 못합니다. 물론 또 올라가면은 억지로 던질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러면은 선수 생명이 짧아져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1984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롯데를 우승시켜 최동원 그렇습니다. 최동원 투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롯데 한 번 우승시키고 나중에 이제 선수 수명이 짧아졌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경원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뭐 일종의 뭐 미략설까지도 나오는데 또 나경원 의원은 아니라고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종훈 당선인이 나와서 사내 연애하다 들켰다라는 내용의 좀 비유를 하던데 나이 연대와 관련해서요. 실제로는 그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가 어려운 국면이었어요. 전당대회 때 사실상 좀 주저앉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망신을 줬어요. 헝가리 출생률과 관련한 안을 당연히 던질 수 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저출생 위원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고려한 적 없더라고 이런 지하에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였는데 그 가교 역할을 했던 게 또 이철규 의원이 최근에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만나서 식사 자리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대표는 이제 나경원 의원은 완전히 내가 나가겠다 공식 선언한 건 아니지만 안철수 의원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열린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미 그 조직이 서울에서 수도권 당선인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많은 당원들이 와서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직을 갖고 전당대회를 치르기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스무스한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철규 의원은 본인이 상당히 원내대표로는 분주히 움직이시고 당선인 낙선인 할 거 없이 만나면서 본인이 인재영입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당내 시선은 아니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런 식사 자리는 가질 수 있는데 당장 5월 3일 원내대표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움직이는 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굳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변수는 전 한동훈 변수인 것 같은데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에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쉬는 게 맞지. 성찰하고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보궐선거도 있고 대선으로 뭐 직행하는 카드도 열려 있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본인의 상황을 곰곰이 좀 따져봤을 때 이 기회 당원으로부터 여러 소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화환으로 상징되는 그리고 지금의 전당대회를 바꾸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바뀔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당원 100%로 하면 본인한테 좀 유리하거든요. 당원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2년 뒤, 3년 뒤 알 수 없는 정치적 변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그 변수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이 모멘텀을 한번 활용하고 넘어갈 것인가. 앞으로 이 기회가 부분이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서요, 크게 함성을 지르면 메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그 함성 소리가 크면 클수록 메아리는 바로 안 사라집니다. 오래 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호명은 약간 더 시간이 지나더라도 분명히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적절한 크기의 호명이 있을 때 본인이 다시 나올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하여간 이제 뭐 나경원, 이철규, 한동훈 등등의 이게 이제 패배한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와 관련된 변수들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쪽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일단 정리가 됐고 네. 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하는 걸로 거의 정리된 거 아니에요?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그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국회의장이 지금 뜨거워요. 의외로 그렇더라고요. 6선에 오른 사람이 추미애, 조정식 두 의원입니다. 5선은 뭐 여럿 있는데 그중에서 정성호, 우원식 두 사람이 국회의장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최다선의 나이 많으신 분이 첫 번째 상반기 의장을 한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그 관례를 뭐 깬 적도 있었다면서요, 과거에. 임채준 국회의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006년. 네. 그 뭐 지금이 그런 관례를 깨는 단계예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 왜냐하면 이거는 딱 정해진 룰이 있다기보다는 관행으로 선수가 가장 높은 의원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데 그게 깨진 전례도 있고 뭐 법률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아직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의원들이 이게 좀 선거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익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누구를 과연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국회의장이란 건 한 정파의 출신이 가는 것도 맞지만 입법부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국회법도 당적을 못 갖게 하는 예,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게 발언을 하거나 한 부분은 당에서도 다소 좀 평가를 할 여지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선수가 파괴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여러 사람이 출마하려고 하다가 아까 송영우 변호사 표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싹 정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국회의장도 이재명 대표가 정리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어. 네, 국회의장까지 그렇게 하기는 정무적으로 부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둘 다 이재명 대표와 많이 가까운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리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누가 됐든지 간에 당선된 분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적인 책무를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 조항이 2002년 2월 말에 생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그 조항이 통과된 것 자체가 16대 국회에서 여야 정개특위 합의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직전에 2002년 2월 19일에 이만섭 국회의장이 당시 민주당 출신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들어온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개회를 합니다. 그러고서 대정부 질문 진행도 해요. 그러고서 이제 민주당에서 항의를 받으니까 이틀 뒤에 이만섭 의장이 민주당이 나를 제명해달라 라고까지 했어요. 그러고서 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본인이 최초로 당적을 이탈한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거쳐서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지금 뭐 추미애 당선인이 됐든 조정식 의원이 됐든 정성 의원이 됐든 왜 국회법이 당적을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이탈하게 만들어놨는지 그 정신과 연역을 한번 좀 깊이 음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국회의장 자리에 일단 그 취임하고 나면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나 이걸 이제 본인이 중재하고 해야 하는 국회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중립 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잘 안 될 거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지금은 뭐 혁신의장이다. 그러니까요. 의장은 협의를 하는 거지 합의까지 도출해내는 지위에 없는 건데 기존의 의장들이 너무 합의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다.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특히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 많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예.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뭔가 이렇게 굴러가고 일을 하려면 그나마 여야 원내대표들 만나고 뭐 부대표들 만나고 하는 네. 그전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장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 자료조차 안 만들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이 지탱되는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국회가 약간 합의제 기관 비슷하게 운영되어 온 그 전통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한쪽이 의석수가 많아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야가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해서 보통 본회의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다수당이 바뀌어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률들은 쉽사리 잘 개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법적 안정성을 담보한 장치이기 때문에 새로 국회의장이 되시는 분께서 그런 점까지 좀 포괄적으로 잘 인식을 해서 신중하게 온건하게 예, 일을 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또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국가의전 서열 2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장은 조금 더 힘을 갖는 국회의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자면 이제 역대 국회의장을 제가 쭉 계속해서 만나보면 국회의장 되고 나면 아주 큰 목소리로 선거법 개정이나 개헌 얘기를 많이 꺼내요. 네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요 있던 힘든 구조를 다음 국회에서는 좀 어떻게 깨봤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좀 가져보네요. 자,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이가 부르는 꽃밭에서 듣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꽃이여